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주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인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정체가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지난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바로 이 큰 질문, 이 혁신이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었는지 이걸 규명한 세 분의 경제학자에게 상이 돌아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분들 연구, 노벨상 위원회 발표 자료도 있고 가디언지 기사나 여러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게 그냥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정말 큰 변화 없이 살았죠. 그러다가 역병이나 전쟁 때문에 후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두세 기 동안 정말 갑자기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교수님, 그리고 필립 아기용, 피터 하윗 교수님, 이분들 연구가 바로 이 기적의 핵심 동력이 뭐냐 이걸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경제가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 그 엔진이 뭐였고 또 그 엔진이 계속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나. 이걸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메커니즘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그 유용한 지식이라는 개념하고 또 창조적 파괴 이 두 가지 개념에 좀 집중해서요. 이분들 통찰이 지금 AI 시대 아니면 기후변화 또 점점 커지는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식 조각들을 한번 잘 맞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수상자 소개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네. 상금이 1,100만 스웨덴 크로나인데 이 중 절반은 조엘 모키어 교수님께, 나머지 절반은 필립 아끝 교수님과 피터 하윗 교수님이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네, 모키어 교수님은 노스웨스턴 대학이랑 텔아비브 대학 소속이시고 아끝 교수님은 콜레주 드 프랑스, 인세아드, 또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에도 계시고 하윗 교수님은 브라운 대학 소속이시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경제사학자이신 조엘 모키어 교수님 연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이 지속적인 성장, 이게 가능했던 어떤 근본적인 조건, 그 토양에 주목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모키어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산업혁명은 딱 그 시기, 그 지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그기 전에도 사실 중요한 발명들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게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지식의 성격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핵심 개념이 바로 유용한 지식, useful knowledge입니다. 유용한 지식이요? 이게 그냥 지식이 많아지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모키어 교수님은 지식을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세요. 하나는 이게 작동한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노하우나 명제적 지식, know that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 네. 다른 하나는 왜 이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이걸 원리적 지식, know why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장인들의 경험적인 노하우는 풍부했을지 몰라도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즉 know why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기기관이면 그냥 물 끓이면 힘이 생긴다더라. 이걸 아는 수준, 노댓에서 넘어서 연력학 법칙처럼 왜 그런 힘이 생기는지 그 과학적인 이해, 노와이가 있어야 이걸 계속 개선하고 또 전혀 다른 데 응용도 하고 이런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know why가 없으면 혁신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업혁명기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과학적인 발견이랑 기술적인 발명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유용한 지식의 전체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인 기술 진보의 어떤 토대가 되었다. 이게 모키어 교수님의 통찰인 거죠. 와,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근데 교수님, 지식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랄까,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 같은 것도 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모키어 교수님도 당연히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 사회에 퍼졌던 어떤 합리주의적인 태도, 또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뭐 지식인, 기술자, 사업가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 네트워크, 뭐 지식공화국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이런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이 유용한 지식이 만들어지고 또 확산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뭐 사회가 싫어하거나 기득권이 막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바로 이 유용한 지식 개념을 언급하면서 지금 현대의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이게 이 지식 축적 과정을 확 빠르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입니다. 오, AI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왜, why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같은 거죠. 네, 그렇죠. AI가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또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키오 교수님의 틀과 딱 연결이 됩니다. 다만 모키오 교수님은 기술 발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보셨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죠. 뭐 기술적 실업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결국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높여왔다. 이런 약간은 낙관적인 시각을 계속 보여오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렇군요. 유용한 지식이라는 어떤 깊이 있는 토대,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환경, 이게 다 갖춰져야 지속적인 혁신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다. 이게 모키어 교수님의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불꽃이 어떻게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으로 작동하는지 이걸 설명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님과 피터 하윅 교수님 연구로 넘어가 보죠. 이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맞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슌페터가 처음 썼지만 아기옹 교수님과 하윅 교수님은 1992년에 정말 기념비적인 논문을 통해서 이걸 아주 정교한 수학적 모델로 만들고 현대 경제성장론의 중심으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분들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경제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 향상, 뭐 인적 자본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요인들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아기옹 교수님과 하이윗 교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지난 200년 동안의 그 지속적인 성장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분들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혁신에 있다고 봤고 이 혁신이라는 게 그냥 외부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윤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연구개발, R&D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엔도제너스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내생적이라는 말이 중요하군요. 혁신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경제 주체들의 어떤 동기나 행동의 결과로 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럼 창조적 파괴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창조적 파괴는 바로 이 내생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기술, 더 좋은 제품,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등장하면 이게 바로 창조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낡은 기술, 제품,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태됩니다. 이게 파괴인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피처폰 시장이 확산해지고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기존 소매 유통이 막 흔들리는 것. 이런 게 다 창조적 파괴의 예시입니다. 아, 단어 자체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 과정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은 그냥 조용하고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좀 파괴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속도는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독점적 이윤의 크기, 그리고 그 이윤을 노리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강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모든 기업이 혁신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왜 어떤 사회는 더 혁신적이고 어떤 사회는 좀 덜 그럴까요? 아기용 하입 모델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을 해주나요? 네, 그 모델이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이 너무 없으면 기업들이 굳이 혁신할 요인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도 기업들이 혁신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혁신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역유자형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 재밌네요. 네. 그리고 뭐 규제 환경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제도적인 요인들이 이 창조적 파괴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을 했죠.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런 실증 분석이 뒷받침됐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아까 모키어 교수님 이야기 때도 잠깐 나왔지만 이 파괴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좀 고통스럽잖아요. 일자리 잃는 사람도 생기고 기존 산업은 막 몰락하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적 파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나뉘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존 기술에 기반한 기업이나 노동조합 같은 곳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술적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예전에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를 막 부셨던 그런 사례도 있고 오늘날에도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 논쟁 같은 걸로 계속 이어지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악용 교수님과 하윗 교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혁신은 촉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고 또 재교육이나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약간 관리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큰 흐름, 모키어 교수님의 유용한 지식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악용 하윗 교수님의 내생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 이걸 좀 종합해 볼까요? 이분들의 통찰이 2025년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특히 AI의 부상이라든지 끝나지 않는 저성장 논쟁,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 이분들의 연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데 아주 강력한 렌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예전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 정체, secular stagnation 논쟁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이론에 비추어 보면 혹시 창조적 파괴의 동력이 좀 약해진 건 아닌지, 아니면 새로운 유용한 지식이 만들어지거나 퍼져나가는데 뭔가 병목 현상이 생긴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악용 교수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가디언지 같은 외신 보도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좀 심해진 보호무역주의나 국가 간의 갈등, 이게 글로벌 협력이나 지식 공유를 좀 방해해서 세계 경제 성장과 혁신의 어두운 구름, 다크 클라우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물론 이건 악용 교수님의 진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네. 혁신에는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기술 패권 경쟁 같은 현상들이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또 다른 우려는 없었나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혁신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우려일 수도 있는데 바로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문제입니다. 아,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같은 핵심 기술이나 데이터를 거의 독점하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타나는 걸 막거나 아니면 유망한 스타트업을 그냥 M&A 해버리는 식으로 미래의 혁신을 오히려 질식시킬 수 있다. 바로 그 우려 말씀이시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와, 악용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요. 지금의 경쟁 정책이 과연 미래의 창조적 파괴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그는 오늘의 혁신가들이 미래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창조적 파괴의 엔진이 멈추고 경제는 다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 의장인 존 해슬러 교수도 성장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정체 상태로 빠지지 않으려면 창조적 파괴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한다. 그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었죠. 결국 혁신을 통한 성장이 계속되려면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쟁 환경 자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악이온 교수님의 연구는 기술 혁신이 평균적인 소득은 높이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그것도요? 네.
혁신의 혜택이 주로 숙련 노동자나 혁신 기업가에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모키어 교수님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어떤 지식 기반과 사회적 토양의 중요성을 밝히셨고, 아기용과 하웻 교수님은 그 토양 위에서 경쟁과 이윤 추구 동기가 어떻게 창조적 파괴라는 엔진을 돌려서 실제 성장을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한 셈이군요. 네. 이 두 연구 흐름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 분의 수상자는 경제 성장의 비밀이 결국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혁신이라는 게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깊이 있는 지식, 노하우, 그리고 치열한 경쟁, 또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관리하는 지혜까지 이게 모두 어우러져야만 지속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수천 년의 정체를 깨고 지난 200년간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과학적 원리 이해에 기반한 유용한 지식의 축적, 그리고 낡은 것을 끊임없이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창조적 파괴의 역동성. 이게 바로 핵심 동력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깊이 있는 통찰은요, AI가 가져올 미래, 또 정부의 역할, 국제관계, 그리고 당장 우리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정말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합니다. 혁신이 주는 달콤한 과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파괴의 고통이나 불평등 심화 가능성,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창조적 파괴에 내재된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는 AI와 같은 이런 파괴적인 혁신 앞에서 그 갈등을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혁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엔진은 계속 가동시키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이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